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천주교에 빨갱이가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이 독립국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군중하고 같이 국회 난입을 주도해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날치기 국회, 빨갱이 국회, 기생충 국회를 쳐부수자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이 총살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김무성이 1000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단주의자 김문수란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몇 년 만에 재산을 2배로 늘리신 유튜버 김문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즐겨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12.3 계엄 선포 뒤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본인을 간택한 주군을 잊지 못하는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이 사람은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단절하겠다. 요 5자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TV토론 보셨나요? 뭐 안 보셨으면 다행인데 이분 말고 이준석 후보라는 분도 여기에 못지않은 심각한 발언을 했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나눌 텐데요. 내일 사전투표 시작되는 이번 대선 이게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와 폭력사회의 싸움이다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고 계신데 이걸 넘어서 사실은 국민과 극단주의 사이의 싸움이고요. 문명과 야만 사이의 싸움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타 정치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치 인사들 모여서 속풀이 하는 시간이라 될 텐데 그 속풀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속에 점점 쌓이고 있는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나오셨고요.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님 나오셨고요. 임세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님 나오셨고요. 네, 언제나 또 이 자리 나오시는 신유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타이틀 보다가 갑자기 딱 움찔했는데요. 이수정 교수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 범죄심리학자.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제가 오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 수원에서 이렇게 성관이 플랜카드가 붙었대요. 그분이 지역구가 수원이신 네. 거죠? 붙었는데 뭐뭐뭐뭐 대통령 선거 한 다음에 네. 짝대기 가운데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써진 짝대기를 보고 성관이가 중립을 지키지 않을 줄 알았다. 일자라고. 1번 네. 그렇게 올린 거 보니까 우리 일타 정치잖아요. 아하, 이거 큰일 참. 났어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마침 또 파란색이네. 이거 어떡하지? 편파 방송. 편파 방송. 오늘 특별히 1시간 내내 진행하니까 1타 정치입니다. 1번 찍으시라는 거 아니고요. 1시간 1타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답답해지는데 속풀이 그렇습니다. 해야 그 될것 특수 같은데. 문자를 보고 그러면 그게 일자로 보이면 망상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이자로 보입니까? 아니 이분이 프로파일링 이런 거 하셨던 분 그러니까 아닙니까? 네. 범죄 심리학자. 네, 범죄 심리학을 하신 분인데 이런 지식과 생각과 망상으로 그동안 이런 일을 본인 직업을 수행했다면 전 이분 통해서 프로파일링 이런 거 심리학 받으신 분들 죄다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네. 직업적인 윤리 의식도 없는 듯한. 그냥 관종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관종인가요? 그냥 관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뭐 오늘 오후 2시쯤에는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만한 가짜 뉴스를 올렸다가 바로 지우는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게시물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질병으로 군대 면제 받고 장남인 이동호는 온라인 도박과 정신질환으로 군대 면제 받고. 그만 읽었어.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이윤호 씨는 허리 디스크 질병으로 군대 면제를 받고라고 해서 온 가족이 남성 불구라는 빨간색 배경으로 한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3인 부자 모두에 대해서 군대 면제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가짜입니다. 이동호 씨는 공군병 출신이고 병장 만기 정역했고요. 이윤호 씨도 공군병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공고물에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버젓이 게시해놓고 바로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캡처라는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점점 그 전에 신뢰의 기둥이 되었던 지식인들조차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는 걸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인지도나 전문성 측면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통용되다시피 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저는 언론이 만들어준 그냥 하나의 가짜 신화적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와 관련돼서 프로파일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어떤 냉정한 판단력을 요구받을 만한 직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정도로 가짜 뉴스조차 못 걸러내면 본인이 이제 정치하겠다고 정치 일선에 뛰어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할 자격이 없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열심히 TV 토론을 생중계로 다 봤는데요. 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정도면 뭐 사실 지역구에서 뛰시는 분들이 저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 수준에 딱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분이 참담했어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그야말로 대통령이라고 하면 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고 그리고 국내 행정각부의 장을 통할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될 자로 준비된 사람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명밖에 없구나.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어떤 외교 안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차라리 한 명밖에 없구나. 그걸 너무 다 공공연하게 드러낸 토론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습니까? 다들 한 줄 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한 줄 평으로 해야 돼요. 네. 아니 뭐 두 줄 하시든지.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저기 특정 후보에게 시끄러 임마 학시 아. 이러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그분이 학식도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아, 학식 후보에게. 아, 그 밥- 후보가 그 특정 후보 예, 맞습니다. 밥만 먹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뭐제 기분 저뭐 느낌은 뭐냐면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도덕감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진짜 표를 쫓는 빌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방송에서 키워주려고 노력을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이 만들어낸 괴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궁경한 처지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박근혜 아주 어려운 시절에 불러왔던 거 아닙니까? 아주 젊은 친구를. 이준석 그러니까, 후보를.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의 궁경한 처지가 만들어낸 빌런. 그래서 그 빌런이 무럭무럭 자라서 드디어 진짜 빌런다운 빌런이 됐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우리 정치의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나쁜 표상의 인물로 어제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예, 저는 그 이제 토론 방송 자주 보는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거면 이제 토론 방식을 바꾸거나 이런 중앙선관위원회 주최의 토론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룰의 제약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자분의 권한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아주 기계적으로 공평하게 잘라가지고 6분 30초씩 배분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사실상 이제 후보를 검증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3회차까지 보면서 도드라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이 이 토론을 보는 이 기만적인 중립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보도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에게 내란의 밤 당시에 왜 이렇게 늦게 국회에 도착했느냐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전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제 필요한 검증 차원의 질문이었다라고 보는데 어제 있었던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네거티브를 같이 퉁쳐서 권영국이나 이재명 후보 역시도 네거티브의 주체였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공정 보도가 그러네요. 아닌 보도였기 네. 때문에 언론이 한 통속이 안 되려면 이런 것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사실 정치부 보도의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균형 있게 모두의 발언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를 해줘야 된다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이 가장 유리하게 되는 거죠. 기계적 균형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그쵸. 기만적 중립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적 중립조차 안 지키고 있는 게 지금 언론 환경인 것 같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비슷한 논조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발언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요. 저는 선거 결과가 뒤바뀔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어제 이준석 후보의 그런 쌍스러운 발언 아니더라도 쭉 일련에 있었던 과정들을 보면 김문수 후보의 뭐 부인들이 했던 뭐 외모 폄하적인 일 발언들 이런 발언도 똑같이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그 아내분이 김혜경 여사가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언론에서 십자포해를 당해서 지금까지 뭐 몇 날 며칠 이 문제 갖고 계속된 비판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뭐 그런 발언들은 이것도 하루치로 조용히 지나갔고요.
오늘 어제 있었던 이준석 후보의 그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해로운 그런 발언에 대해서도 어디서는 뭐 이게 사실관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뭐 이제 사실은 그 비판을 많이 오늘 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저도 칭찬을 먼저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이준석 후보 칭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이제 칭찬.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딱히 네거티브를 못해서 많이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스타파가 검증 보도로 내놨던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성상납 의혹의 일부 이제 이런 것들을 검찰에 이제 수사 자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선택적인 수사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대목들의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재명 후보나 권영국 후보가 언급을 못해서 안 한 걸까요? 일부러 안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교, 안보, 국방, 개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특정 후보자의 과거 히스토리를 끄집어내와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반대 진영에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세현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뭐 권영국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그런 대목을 일부러 언급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뭐 선대위 차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명은 사실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뭐 예, 이 안 했다고 말씀이시네요. 아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논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특히나 외교 안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외치를 대통령이 주로 담당을 하는데 유일하게 담당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교 안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다 사라지고요. 그러니까요. 젓가락만 남았습니다. 지금 외교안보 토론이었어요. 예. 갑자기 생각났어 네, 저도. 외교 정치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문제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관되게 뭐 예를 들어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사법 리스크가 뭐가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외교 안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법 리스크가 문제인데요. 아니 쌍방울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서 대북 송금. 아니야 우리 외교안보 대북 대북 송금. 그 대북 송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쌍방울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북 송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후보의 말. 그렇죠. 그러니까 송금이라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변조시켜서 나온 사건이기 맞아. 때문에 뭐 이걸 그렇게 뭐 그건 깊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최대 빌런은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대선이 3월 9일이 아니라 왜 6월 3일에 열렸습니까? 그 계엄 때문이죠. 윤석열의 내란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내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3차 토론회는 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옹호했다면 그 옹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것 절대 밝히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젓가락 하나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툭 불거졌습니다만 1, 2, 3차 TV 토론을 보면 최대 빌런은 김문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 선거의 성격이 내란으로 고통받았던 국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면당한 대통령 때문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덮고 넘어가는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이 후보로 공당의 후보로 선출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내란이 다르다. 재판 중이다. 그러면서 그랬죠. 중립적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바로 내란을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국민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 내란 심판을 위한 선거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사실 그 지점은 저는 오히려 부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여튼 네 분 전부 다 처음에 이준석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 내지는 또 과거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던 것이 최악이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은 김문수 후보가 최악이었다. 이렇게 김종욱 특보님 말씀 왜 주셨고. 그러냐면 이준석의 속셈이 제가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속셈이라고 하는 건 이준석의 속셈. 예. 이준석의 속셈.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트라우마 아니, 충격 받으셔서 진짜. 비가 요즘에 이제 전 국민이 고방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10% 또는 15%를 넘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층들이 누굴까? 제가 볼 때 뻔한 거거든요. 2030 남성들에게
아직까지 결정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60대 이상 같은 경우 윤석열 또는 김문수를 매우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준석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를 어떻게 하면 유인해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매우 계산된 방식의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발언에 우리가 호응해 주는 건 이준석의 덫에 우리가 잡히는 거나 마찬가지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예를 들면 도덕적인 문제로 공격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선거가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남아있는 블랙아웃 기간 동안 계속 명료하게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해서 좀 우리 얘기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김문수 후보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제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한번 시간이 진행. 허락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왜냐면 제가 싹싹 빌어볼게요. 그 주제 하다 보면은 1시간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는 직접 옮기고 싶지는 않지만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두 건의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예전에 그 녹음 파일과 관련된 비난 그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관련이 전혀 없는 또 다른 아까 저 대변인님 임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그 젓가락 발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짤막하게 말씀 듣고 그다음에 얘기 한번 이준석 후보가 또 사과됐거든요. 그다음에 사과 발언도 듣고 그다음에 사과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해볼게요. 일단 그 발언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죠. 뭐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보고요. 그게 사실은 어제 본 주제와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맥락의 이슈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그런 주제를 굳이 언급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화 그것을 목적으로 일단 던졌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한껏 자신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캠프 분위기도 매우 고무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조급함의 발로가 아니었나라는 총평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용적으로만 좁혀보면 이게 너무 오랜 기간 사실 다뤄왔던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후보의 녹취 관련된 그 가족사와 관련된 발언이었죠. 이제 그런 대목들은 이미 총선 내지는 과거 이재명 악마와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주제라서 사실은 더 이상 효험이 없다. 약발이 안 드는 주제라고 저는 평가를 했고요. 지지율이나 이런 선거 득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안 맞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대목은 아주 나쁜 발상이라고 봐요. 사실관계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그저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뭐라고 좀 대꾸라도 해볼 텐데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어떤 육하원칙에 맞는 그 발언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그 글 자체도 너무 가정적이었어요. 그러니 권영국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딱히 반응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두 후보가 답변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또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이 이준석이라는 이 후보 정말 이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자는 이 공영방송 대선 토론회를 오로지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금 하는 발언이 어떤 수위인지 만약에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치면은 그 살인 사건 자체를 방송에서 실제로 재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목적이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공영방송에 그리고 다시 또 방송에 나온다면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이 발언이 심했다, 사과한다, 자기는 순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제 박영식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언은 굉장히 많이 근거가 없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발언이고 그걸 가세현이 그런 논란을 제기한 것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오로지 자기 지지층에게 자기 지지층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상대방들을 긴장시켰다, 한 방 먹였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저질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는 방송계에 얼굴을 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정계가 아니고 방송계. 예, 맞습니다. 아니 정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하세요. 그런데 이 방송에 너무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얼굴이. 네. 그건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네. 텔레비전으로 이준석 후보가 하는 그 말을 딱 보자마자 네. 나 혼자 막 욕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이 마이크 앞에서 이준석 예, 이렇게 그렇죠. 욕하는 거하고는 다른 다릅니다. 거잖아요. 네. 달라요. 그거는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진짜 이것이 또 이 발언에 또 진위가 궁금하기 때문에 또 이 발언에 또 그 발언을 따서 유튜브에 또 막 퍼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발언 수위가 대선 토론에서 나오는 발언이라는 것이 또 퍼지고 저는 정말 이 악 영향의 이 근원인 이준석 후보는 절대로 어떠한 채널에서도 다시는 불러주면 안 된다. 이게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안도 못 드릴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오전부터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이 만들어낸 이제 전형적인 껍데기이자 괴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언론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언론이 이분이 토론회에서 어떤 발언, 이 논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인터뷰를 잡아서 면죄부를 주거나 변명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언론도 공범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방송에 출연하시는 진행자나 출연자분들이 사실 소극적 저항일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해당 프로그램은 내가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세금 들여가지고 중앙선관위가 토론을 마련해준 자리에서 이런 공개적인 고막 테러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이게 미성년자를 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교육적 네. 목적으로 같이 보고 있었던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거를 뭐 대단한 사람 모셔다 놓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일부의 정치병자들은 손가락만 비판한다라는 식의 그런 해명이나 변명 따위를 우리 국민들이 굳이 들어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많은 방송 섭외를 받습니다만 이준석을 부르는 프로그램은 이제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다 안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끝장 뉴스는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부르지 않을 네. 것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했대요. 사과 네. 멘트 한번 보시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 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저분은 모든 사람이 이것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부터. 이게 애초에 사실관계가 이게 뭐 사실로 단정하고 알고서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진짜 못된 거예요. 사실 그런 발언과 그 맥락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밖에는 불과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사실조차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준석 지금 후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순화해야 하는데 그 말을 모르겠다 하는데 순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뭘 순화합니까? 본인이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아마 알걸요. 알고도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면 그게 아주 못된 거라고 보고요. 불편할지 알고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불편할지 알고 왜 그런 얘기를 전 국민 앞에서 떠듭니까? 심지어 사실관계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런 얘기하면 불편할 거라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알고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12.3 계엄 때 가만히 그 조용한 화요일 저녁에 평온하게 저녁에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윤석열 내란 수계의 피의자가 계엄을 선포해서 그 평화를 깨트린 것처럼 그 어제의 토론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은 시민분들이 그 어떻게 그 편안하게 어느 누가 뭐 경제 안보 정책 이런 거 잘 토론하나 어느 누가 대통령감인가를 보려고 이렇게 지켜봤던 우리 시민들에게 폭격을 가한 거다. 전 계엄과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계엄 같은 충격이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그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잘 모르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건 저런 태도로 하면 사람들이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서가지고 전혀 사과하지 않으면서 나는 계속 끝까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물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다가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태도는 사과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제가 볼 때는 자세도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 어제 TV 토론에 나왔던 겁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인데 만약에요.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습니다. 술을 먹다가 그럼 그 비상계엄이 발생했으면 술을 먹다가 아무리 술을 먹은 정신이라도 바로 뛰어가서 나에게 유일하게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해제권은 국회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뛰어가서 부당한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켜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갑자기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몸을 정지한 다음에 나오는 게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저거 인간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네. 하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이 가까워요. 샤워 금방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요. 누가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근데 그걸 천연덕스럽게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보고 있는 TV 토론장에서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다 또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다 표결이 끝났던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시끄럽마 할 때 다 끝났던데요? 네네네. 그럼 미안해야죠. 아 그렇죠. 빨리 못 들어간 걸 미안해야죠. 빨리 못 들어간 이유가 샤워 때문이라면서요. 집에 들른 것 때문이라면서요. 근데 그걸 또 경찰이 막았다고 돌려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인터뷰 내용들이나 본인 어제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변명이나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모르는데 왜 이런 사람이 성공했을까?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할 때 대단히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토양이 됐는가? 청년 정치의 대표 주자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어떻게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저는 청년 정치라 말하기 지금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청년이시잖아요. 민주당 기준으로 청년인데 한참 후배예요. 저희 사실 이준석 후보도 후배고 한때는 같은 그룹핑에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청년이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런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열심히 청년으로서 활동하고 세상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야 시켜놨더니 저렇게 큰다. 야 시켜놨더니 말 저렇게 네 가지 없게 한다. 해놨더니 니네 뭐 별거 있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샤워하고 뭐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집이 가깝다 하더라도요. 그날은요. 군이 총칼을 들고 전 눈앞에서 우리 박영신 군이 같이 뛰어가서 봤죠. 생방송 중에 저희 뛰어갔습니다. 앞에서 탱크가 지나가고 헬기가 위에 날아다니고 총칼을 든 군인이 저희 앞에 지나가요. 그런 사건은 뭐냐?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 보기를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내 자녀만큼 봐야 되는 느낌 아닙니까? 우리들이 국민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살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무슨 일이라고 뛰어가야죠. 예를 들면 저도 자녀가 둘인데 아기가 갑자기 열이 막 40도 막 올라서 아파요. 그때 제가 샤워하고 머리 감고 무슨 화장하고 그러고 나갑니까? 응급실 가는데요. 네, 옷 갈아입고 정복해서 나가요. 급하니까 아기 들쳐 업고 뛰어나갑니다. 정신없이 옷이 막 걸쳐진지도 모르고 나가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그 위험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자기가 머리 감고 뭐 씻고 모르겠어 뭐 몸에 뭐 얼마나 더러운 게 묻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국민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의 절박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근데 또 집이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해봤죠. 집이 동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원 아니면 동탄. 제가 또 네. 찍어봤어요. 네. 강남역에서 동탄역까지 몇 킬로인지, 강남역에서 여의도까지 강남역에서 동탄역까지 몇 킬로일 것 같으세요? 90km 되지 않아요? 39km예요. 1시간 반 걸릴 것 같은데. 39km. 강남역에서 여의도까지는 국회의사당까지 10km예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술 마시다가 즉각 가까운 집으로 가서 샤워하고 여의도로 뛰어갔습니다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 그냥 휙 지나가지만 그렇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뭐 유권자분들께서는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토론 과정에 아무리 뭐 즉각 이런 표현한다고 해서 그 40km를 오가는 것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심지어 집에 들어갔다가 바로 샤워하고 바로 나온 것도 즉각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5분 10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 시간에 듣자마자 뛰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자신의 잘못을 그저 뭐 보호하기 위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간에 대해서 진짜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요. 가서 경찰한테 막 소리치는 영상을 우리가 계엄 당일에 이준석
당시 이준석 의원이 못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 보고 갖게 네. 됐어요. 근데 국회 도착 시간이 12시 50분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 망치 두드린 게 1시거든요. 네. 빨리 뛰어. 그러니까 국회 도착했을 때 이미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소집하겠습니다 한 게 12시 50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는데 거기서 소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세요 하니까 안 들어가고 뭐 시끄러워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제 추론인데 이상해. 언론 기술자이자 언론 일면에 나오기 위해 늘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왕왕 있어요. 인플루언서형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론에 얼굴을 등장시키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류의 정치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정치를 해왔잖아요. 근데 본인이 도착해보고 국회 상황 파악해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언론에 기사 날려면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기왕에 담도 넘기 귀찮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뭐 담 넘고 들어가봐야 티도 안 날 거면 여기서 소리라도 지르자, 사진이라도 찍히자, 영상이라도 찍히자, 박제하자, 뭐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뭐 제 추론입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관습적으로 해왔던 정치 행위를 그 자리에서도 정략적으로 한 거다라고 봐야죠. 근데 제가 볼 때 매우 유한 평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의 모습인데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 집으로 갔을까? 왜 샤워를 했을까? 왜 집으로 제가 볼 땐 갔을까? 가면 잡힐 수 있겠다. 제가 추정해 보는 건데 만약에 그런 계산이 없다면 그 근처에서 술을 먹었으면 빨리 뛰어가야죠. 국회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뛰어가지 않고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계산을 했겠죠. 어. 이 상황을 봐야겠는데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일단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 갔을 때 마찬가지인데요. 담을 넘어갈 담력도 없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게 문제가 있나요? 막고 있으면 담이라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 상식적이라면 그리고 그걸 아무도 안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시도를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원식 이재명도 넘어갔는데 그렇죠. 그 그 말씀하신 연세드신 것처럼 분들이. 그런 예를 들면 비겁함 플러스 그 자기가 정치를 해왔던 그 방식의 노하우 이게 결합된 건데 그 뒤에 것만 지금 부각되는 거잖아요. 앞에 그 행위가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따지면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네. 너 뭐 했어? 그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그러네. 그죠? 너 그건 뭐 했어? 그건 확인해야 왜냐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라고 하는 거. 그럼 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라고 묻는 그러네. 건 국민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의 추정입니다만 본인의 비겁함, 그 비겁함으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숨어 있든지 그럼 아예. 근데 현장에 가서 뭐 대단히 크게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열심히 맞서 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 있었던 보좌진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담 넘어가시죠 얘기했더니 시끄러 임마라고 얘기하는 그 옹졸함과 비겁함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셈법과 계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공감 능력 또는 도덕감 이런 게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어떻게 연출하지라는 것을 고민해 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동하는 과정 중에 오면서. 어떻게 하지? 노무현처럼 할까? 김영삼처럼 할까? 맞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때 가택연금 됐을 때 군인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 민주화의 의지를 아무도 막지 못해!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소리를 질러볼까? 소리의 톤은 어떨까? 어떤 대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회 안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을 수도 있다고 네. 봐요. 이게 제 네. 추정입니다. 워낙에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뭐 아무튼 뭐 언론에 비춰지는 것만 고민하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은 늘 연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죠. 아니 제가 그 말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네. 딱 생각난 게 허은하 전 의원이 네. 좀 아까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날 자기가 1시 넘어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을 갔대요. 네. 갔더니 한동훈 대표도 있고 그랬는데 이준석 의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본회의장에 허은하 전 의원은 그때는 개혁신당 대표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 대표 자격으로 가가지고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들여보내줘서 들어갔더니 이준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어울리고 있다가 조국 혁신당의 당시 조국 대표가 또 그때는 있었죠. 국회에 감옥 가기 전이죠. 거기서 이준석 의원이 조국 대표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약간 비난하는 쪽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허은하 전 의원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표결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표결을 안 한 거라서 너무 깜짝 놀랐다.
진짜 어떻게 된 거죠? 진짜 아니, 퍼즐이 이상해.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딱 동의가 돼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여기가 너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왜냐 안에 군인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건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밖에서도 보였기 때문에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담 넘고 뭐하고 뭐 저도 담 넘다가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안 들어간 건 매우 비겁하죠. 본인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어제 토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책임감에 대해서 물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대답이 뭐 아까 샤워하고 왔다 이러면서도 웃긴 게 다시 민주당을 얘기합니다. 아 민주당이 표결안한 그 10몇 명 있었잖아요. 17명.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 한 명 한 명 저희 이유 다 합니다. 외국에 가셔서 뭐 학회 때문에 가신 분들 있고 아니면 아예 그 지방에. 지역구에 계셔서 올라오다가 이제 막힌 분도 네. 계시고 한 명 한 명 이유를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본인은 국회 앞에 딱 봤고 보였고 본 사람들도 여러 명인데 안 가고 버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또 든 게 시끄러 임마 하면서 막 희대의 뭐 명자를 만들어냈는데 분명히 카메라가 많을 걸 예상하고 그래서 씻고 왔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정돈하고 왔나? 카메라에 보이려고.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카메라에 보이려고 그거 박영식 에디터님 의견하고 일치된 측면이 있네요. 저는 진짜 이준석 후보의 어저께 그 발언을 보면서 사실 저희 이제 시어머니는 좀 보행이 좀 편안하지가 않으세요. 보행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뭐 투표하러 갈 때 어차피 이제 저희 시어머니 뭐 시부모님 사시는 곳이 인천이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항상은 아니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주로 의견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번 대선까지 모시고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모시고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다. 이거는 휠체어를 갖고 와서라도 휠체어를 갖고 가서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이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도 반드시 모시고 가서 투표도 하고 다 모든 국민의 의무를 다해서 심판을 하려고 선거로. 그러면은 이준석 얘기를 조금 넘겨가지고요. 네. 이준석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선 전망하고 그 다음 정치 어떨지 한번 좀 말씀 주시고 다음 주제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꼭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몇 저희가 퍼센트? 이준석의 미래까지 고민을 하면서 평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6월 3일 이후에 어떤 건강한 정부가 등장을 해서 저는 극우주의자들 같은 인간들의 지지를 보낼 만한 토양들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정치가 너무 강화된 상황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정부의 능력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앞으로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겠죠. 저는 그런 방식 자체가 예를 들면 이준석과 또 윤석열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야 상식적으로라면 이준석 같은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리고 진짜 힘 있는 정부 아니면 능력 있는 정부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준석은 그런 토양 아래에서 계속 생존할 것이고 윤상현 같은 생각 1년만 버티면 돼. 국민들은 1년에 다 까먹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활 노릴 것 같고 지금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저렇게 예를 들면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건 나는 언젠가 부활할 거야. 그렇죠. 이런 생각 제기할 네.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문수 또는 이준석을 응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토양은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 김종욱 특보님은 이게 우리는 비판을 하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의 좀 전조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이준석의 발언은 저는 극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예를 들면 파퓰리즘적인 발언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분노를 유발하고 너의 적이 누군지 알아? 그리고 상대방을 반도덕적인 인간으로 규정하고 나는 도덕주의자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정치를 하게 되면 세상은 정화될 거야. 정화란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치가 했던 게 정화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덕적인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정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랑 같이 가야 돼. 저들은 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데 저는 그 모습이 어제 김문수와 이준석의 발언 속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은 그런 극우주의적 정치인들과 극우주의적 발언 자체에
호응하는 집단들이 지금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결국 10% 이상 나오고 하는 조사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고무됐었다라는 얘기 우리 끝장뉴스에서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준석 후보의 결과는 어떨까요? 다 날려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는 하되 공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오늘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했을 때 경쟁력이 김문수 후보만큼 혹은 그 이상 있는 인물이라고 본인을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어제 했던 발언은 본인이 생각하는 지지율의 한 절반을 날려먹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진영도 없고요, 이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발언을 놓고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주제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이준석 지지 사이트인 FM 코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과 모든 커뮤니티가 대동단결돼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토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펜코 빼고는 다. 펜코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대동단결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초 사이트라고 하죠. 여성들이 중심으로 된 커뮤니티 이런 곳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개혁신당은 오늘자 기사로만 보더라도 탈당 러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기존에 있었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서 상승 추세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혹은 김문수 후보를 넘을 수 있다? 전혀요. 두 자릿수 이상 득표할 수 있다?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뭐 이준석 후보를 사실 좋게 평가했던 평론가들마저도 어제 오늘 사이에 이 선거를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과 아닌 사과를 했잖아요. 이 당당함과 의연함이 언제까지 갈지 저는 보고 싶은데 절대로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정치판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면 김종욱 박사님의 그 걱정은 조금 덜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제 토론 전에 이제 이준석의 단일화가 항상 그 주제에 있었을 때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어제 전입니다. 어제 전에는 이 이준석이란 사람의 정치적 미래는 유승민 아니면 안철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승민은 뭐냐?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하고 독자 노선 갔을 때 이제 그 안에서 고립되고 혹은 외톨이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주류의 판에 끼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거나 아니면 안철수처럼 그 윤석열의 막판에 단일화를 해서 손가락은 안 잘랐지만 이렇게 지금의 안철수의 형태 어딜 가든 뭐 철새니 뭐 간철수니 뭐 했던 그런 조롱받거나 희화받는 그런 정치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전에요. 근데 제가 어제 토론을 보고 이 유승민 전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두 분을 예를 들었을까? 네, 더 심각한데요. 이분은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모르겠어요. 대선까지는 뭐 완주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저는 정치를 떠나서 그냥 일상의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좀비로 아마 남아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 자기들만의 그 키보드의 세상 거기서 그냥 가장 잘 나가는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좀비면 안 돼요. 좀비는 안 죽는데. 안 죽나? 근데 쉽게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본인들의 마을이 있잖아요. 그 본인들의 마을에서는 또 대장이다 보니까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계속된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근데 우리 김종욱 특보님의 걱정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소득 간 그리고 세대 간 지금 갈등이 다 심화돼 있어요. 굉장히 깊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갈등을 더 조장시키고 혐오를 조장시키고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그것으로 자양분을 삼은 정치인이 이준석 후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아예 이렇게 공영방송이 세계로까지 분출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이제 완전히 다 이거를 흘려놓은 이 오물을 다 깨끗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정화라는 것도 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오물입니다. 오물은 오물이에요. 이거를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정말 한밤에 TV를 향해서 국민들에게 똥을 투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똥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에 지금 이준석이라는 똥을 치워야 되는 거는 다 조금씩 십시일반을 해서 마음을 걷어서 해야 된다. 이거는 함께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걸 뭐 정치를 완전히 바꾼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한밤에 맞은 똥세례만큼은 정말 십시일반 내 책임이다. 아, 내가 좀 더 이렇게 투표 동료를 더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일부터 뭐 내일 모레 사전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 투표로서 보여주는 그런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같이. 근데 전 이제 개인적으로 윤세현 대변인이나 박영식 앵커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게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홍준표가 받은 득표율이 24%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가 22% 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기 내란이 아니라 탄핵당한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득표율이 24% 정도였었습니다. 그것도 막판에 결집하면서 올라갔던 그랬죠, 측면이 그랬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30에서 35%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거 내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에서 또 그 당 후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정당하다고 참 이상한데 김문수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몰아내고 한덕수를 시키려고 하다가 당원들한테 밀려나서 김문수가 된 상황인데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35% 정도라면 그 이전보다 10% 정도의 어떤 유권자 같은 경우는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유력 후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1차 그 TV 토론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준석 지지율 떨어지겠는데 그랬어요. 1차 TV 토론하면서 무슨 깐죽대고 이렇게 막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부터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시 상승을 해서 7, 8에서 90으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가 잘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블랙아웃 시점이잖아요. 네, 블랙아웃 네, 네. 시점이고 또 김문수 후보가 전혀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하러 나온 거지?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두 분의 말씀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완벽하게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걸 의도적으로 계획해놨고 발언을 했다가 언론이 지금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지만 뭐랄까 약간의 노이즈 마케팅처럼 네.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회자돼서 득표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뭐 본인들이 원하는 15% 이상 얻었다고 하잖아요. 뭐 물론 그렇게 되면은 언론에서 또 한 포장을 해줄 겁니다. 네. 근데 다만 그 표는 어떤 표이겠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에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 이재명 잘 때린다. 아 이재명은 정말 부패했지. 이재명은 정말 범죄자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문수가 너무 약체여서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주고 세컨 찬스를 이번에 쥐어줬다고 치면 저는 영원히 이 보수판에서 이준석 후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절대로 대통령은 못 될 것이다. 왜? 이 발언은 저는 적어도 20, 30년짜리라고 봐요. 맞아. 이 발언은 그래요.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나올 때마다 혹은 총선 때 나올 때마다 이준석에게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볼 만한 이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을 검증할 만한 사례가 될 겁니다. 이 살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득표율이 높아지고 네.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표는 절대 중도 합리 유권자들의 표가 아니라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지지자들의 득표일 거기 때문에 꼴 좋은 상황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지지율이 낮게 나와서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와해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김종욱 박사님 말씀처럼 그 세력이 계속 남고 조금씩이라도 힘을 키우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합해 나가야 될지가 다음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가 되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매우 능숙하게 잘 대응해서 그러니까 TV 토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대통령 다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전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과정들을 잘 극복을 해내고 통합의 정치, 뭐 제가 볼 때 이제 엄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그 상황보다는 이런 예를 들면 이준석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싹틀 수 있는 토양들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네. 이제 그런 사회로 분명히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서 좀 중산층이 탄탄하면 극단주의자들이 안 나와요. 실제로 유럽의 1960년 70년대가 그렇게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그 임금 인상이 일어나게 되고 중산층이 많아지게 되니까 매우 풍요로우면서도 건강한 사고 방식을 가졌거든요. 전 그래서 제발 좀 2025년 6월 3일 이후부터는 우리 사회가 좀 중산층이 많아지고 극단주의자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자기 발언력들을
계속 이뤄가는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높아심의 말씀. 알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